당신이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정순이의 목소리가 갤러리 복도 끝에서 울려 퍼졌어요. 먼지 낀 공사장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고 작업하던 인부들 손이 하나둘 멈췄어요. 고성이도 기세를 꺾지 않았어요. 검은 코트를 여민 채 똑바로 정순이를 바라보면서 말했죠. 여기는 제 재단 건물이에요. 제가 지은호 씨에게 정식으로 맡겼고요. 당연히 제가 지켜봐야 할 자리예요. 두 여인의 눈빛이 부딪혔어요. 지은호는 가운데 서서 숨을 들이마셨다가 내쉬지도 못한 채 눈을 감았어요. 그 순간 그녀 마음속에는 며칠 전의 기억이 다시 살아났죠. 며칠 전 가운재단 현관 앞이었어요. 늦여름 저녁 바람이 선선하게 불어왔어요. 초록 나뭇잎이 바람에 흔들리면서 바스락 소리를 냈고 건물 유리에 반사된 불빛이 부서졌다 모였다 했어요. 그날 고성이는 뜻밖의 고백을 했어요. 아무에게도 말 안 했는데 나도 옛날에 아이를 잃어버린 적이 있어요. 그 말은 가슴속 깊이 묻어뒀던 비밀이었어요. 평생 체면과 자존심으로 무장해온 그녀가 쉽게 꺼낼 수 없는 말이었는데 이상하게도 지은호 앞에서는 입술이 저절로 열렸어요. 지은호의 눈빛이 너무 쓸쓸하게 빛나고 있었거든요. 지은호는 차 문 손잡이를 잡았다가 놓았어요. 숨을 들이마셨다가 삼켰어요. 머릿속에서는 같은 말이 맴돌았어요. 나도 오늘 입양된 사실을 털어놨는데 그분은 아이를 잃었다고 했네. 모르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상처의 모양이 닮아있을까?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끝이 저렸어요.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아서 잠시 서 있었는데 고성이의 얼굴은 여전히 담담한 듯하면서도 눈가가 붉게 젖어 있었어요. 결국 지은호는 발걸음을 뗐어요. 정문 앞에서 택시를 세워서 올라탔어요. 기사님, 가양동 사거리 쪽으로 가주세요. 신호 지나면 좌회전 말고 직진으로요. 그 길이 덜 막혀요. 익숙하게 말했는데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택시 기사는 룸미러로 한번 힐끗 보더니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신호에 걸려서 잠시 멈춘 순간 차창 밖으로 스치는 불빛이 유난히 흐려 보였어요. 지은호는 뒷좌석에 몸을 깊이 기대고 창문에 비친 자기 얼굴을 봤어요. 낯선 얼굴 같았어요. 왜 오늘은 내가 나같지가 않을까? 혼잣말이 입술 사이로 흘러나왔어요. 마음이 불안했어요. 어린 시절 부엌에서 냄비 뚜껑 사이로 새어나오던 미역국 냄새가 갑자기 떠올랐어요. 아무 상관없는 기억인데 왜인지 모르게 고성이의 고백과 겹쳐졌어요. 집 앞 골목에 택시가 들어서자 노란 가로등이 바닥에 동그랗게 빛을 만들었어요. 차가 멈췄고 기사가 여기 맞으시죠? 하고 물었어요. 네, 여기 맞아요. 감사합니다. 지은호는 카드를 내밀고 결제음을 들었어요. 수고하세요라는 인사를 남기고 내렸어요. 택시 문이 닫히는 소리가 밤 공기에 울렸어요. 계단을 오르면서 가방끈을 더 꽉 쥐었는데 손바닥에 각진 자국이 찍혔어요. 그 작은 감각이 오히려 마음을 붙잡아주는 것 같았어요. 문을 열자 부엌에서 국 끓는 냄새가 흘러나왔어요. 정순이가 냄비 뚜껑을 반쯤 열어놓고 간을 보고 있었어요. 왔니? 손부터 씻어라. 오늘은 국이 잘 됐는지 모르겠다. 평범한 말투였는데 그 평범함이 지은호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언어처럼 들렸어요. 손을 씻고 거울을 보니 얼굴이 많이 지쳐 보였어요. 억지로 웃는 표정도 한번 지어봤어요. 식탁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갈비찜과 미역국이 놓여 있었어요. 지은호는 국을 한 숟갈 떠넣고 눈을 크게 떴어요. 엄마, 이 맛. 중학교 때 감기 심하게 앓았을 때 끓여주신 그 맛이랑 똑같아요. 그때도 소고기 많이 넣어주셨잖아요. 정순이가 웃었어요. 그때 내가 국 한 그릇 먹고 낮잠 2시간 자더니 일어나서 숙제 다 했잖니. 그날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 사소한 옛 이야기를 꺼내면서 웃었는데 그 웃음이 공기 속 먼지마저 가볍게 만들었어요. 엄마, 요즘에는 제가 저 자신을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누군가가 안쪽에서 자꾸 끌어당기는 느낌이 들어요. 또 누군가가 어깨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 느낌도 들고요. 제가 움직이려 하면 누가 붙잡는 것 같고 가만히 있으려 하면 또 누가 등을 미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발짝 떼는 것도 무섭고 말 한마디 꺼내는 것도 무서워요. 정순이는 딸의 손을 꼭 잡았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런 날이 있지. 튼튼한 척하는 날도 있고 이유 없이 힘이 풀리는 날도 있고. 그게 잘못된 게 아니야. 내가 약해지는 날은 엄마한테는 오히려 고마운 날이야. 그날은 내가 엄마 노릇을 할 수 있는 날이니까.
그 말이 지은호의 가슴을 파고들었어요. 억눌렀던 눈물이 차올랐어요. 엄마, 오늘은 그냥 옆에만 있어주세요. 밥 많이 못 먹어도 꾸중하지 말고요. 알았다. 한 숟갈만 더 먹자. 미역이 속을 차분하게 눌러줄 거다. 밤에 덜 뒤척일 거야. 밤이 깊어서 방에 누웠는데 잠이 쉽게 오지 않았어요. 휴대폰 화면을 켰다 껐다 하면서 재단 갤러리 도면을 들여다봤어요. 머리는 일 얘기를 생각하고 있는데 마음은 자꾸만 저녁에 그 말로 돌아갔어요. 아이를 잃어버린 적이 있다. 고성희의 목소리가 귓가에 남아 있었어요. 그 말 속에는 오래 묵은 울음의 냄새가 배어있는 것 같았어요. 그 울음이 자신 안의 어두운 방을 건드려서 조용히 파문을 만들었어요. 파문이 번질수록 정순이의 손길이 더 또렷이 떠올랐어요. 결국 눈을 감으면서 스스로에게 다짐했어요. 낳는 건 시작이고 키우는 건 매일의 약속이구나. 나는 그 약속 안에서 살아왔네. 그 깨달음이 작은 등불처럼 마음속에 켜졌어요. 아침이었어요. 전날 밤 엄마랑 따뜻한 밥을 먹고 누웠는데 잠들기 전까지도 가슴에 잔잔히 울리는 게 있었거든요. 고성희가 재단 앞에서 했던 고백, 아무도 모르게 아이를 잃어버린 적이 있다는 그 말이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어요. 눈을 감아도 문장이 귀에 맴돌더라고요. 쉬운 잠은 아니었어요. 그래도 엄마가 국을 떠주면서 배를 채우고 자야 기운이 돈다 하고 챙겨준 덕분에 결국은 잠에 빠졌고 아침을 맞이할 수 있었던 거예요. 부엌에서 나는 된장국 냄새가 출근 준비하는 나를 붙잡았지만 오늘은 긴 하루가 될 게 뻔했어요. 엄마가 얇은 가디건이라도 챙겨. 오늘은 건물 안이 춥다더라 하고 손에 들려줬고 나는 얌전히 받았어요. 마음 한쪽은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지만 해야 할 일이 쌓여있는 날은 감정을 깊게 내려놓을 수 없잖아요. 나는 가방을 둘러매고 곧장 카페 아지트로 향했어요. 문을 열자 원두볶은 향이 먼저 밀려왔고 홀 안쪽에서는 커피 머신에서 김이 피어올랐어요. 카운터 안에 서 있던 사람은 내 대학 동기 오수정이었어요. 수정이는 환하게 손을 흔들면서 또 이렇게 일찍? 요즘은 얼굴 보면 다크서클이 먼저 보여하고 웃었어요. 나는 어깨를 으쓱하면서 오늘은 도면 2벌을 마무리해야 해. 내일 최종 점검 들어가면 오늘 밤은 또 사무실에 묵힐 것 같아라고 대답했어요. 수정이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도 결국 머그잔에 허브티를 내려서 내 책상 위에 놓았어요. 이거라도 마셔. 뱃속이 차가우면 머리도 굳는다니까 하면서요. 그 말투가 참 다정해서 순간 엄마의 말투가 겹쳐 보였어요. 카페 한쪽 구석 내 인테리어 회사 사무실은 늘 분주했어요. 책상 위에는 줄자, 매직펜, 색연필이 널려있고 모니터에는 가운재단 갤러리 평면도가 켜져 있었어요. 입구에서 중앙벽까지의 시야, 레일 배치, 전기 배선도, 안내문 위치까지 층층이 겹쳐 있었죠. 나는 마우스를 움직여서 레일 간격을 한 칸 좁히고 벽 질감을 부드러운 느낌으로 조정했어요. 바닥은 빛 반사를 살짝 높였고요. 숫자는 숫자인데 그 안에서 결국은 사람의 표정을 떠올려야 했어요. 빛이 너무 환하면 얼굴이 초조해지고 어둡게 하면 발걸음이 무거워지거든요. 나는 늘 그 중간 지점을 찾으려고 애썼어요. 창고 쪽에서는 불빛이 흘러나왔어요. 그곳은 이지혁이 차린 맘대로 집 사무실이었거든요. 지혁은 화이트보드에 빽빽하게 글씨를 쓰고 팀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잠시 후 문을 열고 나와서는 내게 종이컵을 내밀었어요. 이거 오늘은 디카페인이야. 어제는 커피 2잔 마시고도 잠 못 잤잖아. 나는 웃으면서 고마워요. 오늘은 차분하게 버텨야 해서요라고 말했어요. 지혁은 차분하다고 말하면서도 늘 급해지잖아. 그럼 나 불러. 같이 급해져주면 이상하게 덜 급해져라고 농담처럼 말했는데 그 말이 웃기면서도 묘하게 위로가 됐어요. 모니터를 들여다보다가 잠시 멈췄어요. 어제 들었던 고성희의 고백이 또 귓가에 울렸거든요. 아무도 모르게 아이를 잃어버린 적이 있어요. 그 말이 무게처럼 얹히니까 숫자와 선이 잠깐 흔들려 보였어요. 나는 손끝에 힘을 주고 다시 도면을 붙잡았어요. 그 문장을 밀어내려고 도면 위에 다른 문장을 싸는 거였죠. 엄마가 늘 하던 말이 생각났어요. 낳는 건 시작이고 키우는 건 매일의 약속이야. 약속이라는 단어를 머릿속에 불러들이자 손이 조금 덜 떨렸어요. 점심 무렵 수정이가 또 왔어요. 이 표지판 글씨 조금 더 두껍게 해보면 어때? 어른들 눈에는 얇은 글씨가 잘 안 들어와. 나는 놀라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이 전시 관람객이 연령대가 높으니까 가독성 체크를 다시 해야겠다. 수정이는 점심은 내가 미리 주문할게. 샐러드랑 죽으로. 내 상태 보니까 기름진 거 먹으면 바로 체하겠다라고 했어요. 잔소리 같았는데 결국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 말을 들으니까 지난 몇 달이 머릿속에 스쳐갔어요. 처음 고성이가 의뢰했을 때 갤러리는 결국 빛의 집이에요. 작품이 어떻게 숨 쉬어야 하는지 같이 보자고 했던 순간이요. 우리는 작은 노트를 하나 공유했어요. 나는 밝기 수치와 각도를 적었고 고성이는 그 빛 아래 선 사람의 표정을 그렸죠. 다른 갤러리 투어를 할 때도 그 노트가 기준이 됐어요. 천장이 낮은 전시실에서는 시야가 막히는 지점을 체크했고 때로는 그 막힘을 이용해서 관람 동선을 꺾는 방법을 고민했어요. 자재시장을 다니면서 벽지를 만졌을 땐 고성이가 이건 손끝이 먼저 싫다고 말하네요 라고 했고 나는 그 표현이 귀에 남아서 도면에 그대로 메모해뒀어요. 한 번은 조명 매장에서 은은한 흰빛과 따뜻한 노란빛 사이를 두고 오래 서 있었어요. 고성이가 따뜻한 노란빛은 위로가 되는데 과하면 옛날 식당 같아 보여요. 우리 재단은 위로와 품격 사이에 있어야 해요 라고 했고 나는 은은한 흰빛을 기본으로 하고 작품 표면이 빛을 많이 먹는 경우에는 따뜻한 노란빛을 보조로 섞자고 정리했어요. 그날 밤 카페로 돌아와서 수정이가 내준 늦은 커피를 마시면서 나는 다시 도면을 열었고 사람들이 멈추는 지점을 표시했어요. 멈추는 순간마다 표정이 바뀌는 걸 어떻게 포착할지 고민했죠. 그때만큼은 고성이의 방식과 내 방식이 서로 빈 곳을 채워줬어요. 오후가 되자 현장으로 향했어요. 가온재단 갤러리 안에는 이미 목공팀이 뼈대를 세우고 전기팀은 레이저로 위치를 잡고 있었어요. 나는 안전모를 눌러쓰고 체크리스트를 펼쳤어요. 입구 우측 벽은 레일 간격 한 칸만 좁히세요. 안내문 패널은 40cm 내려주세요. 바닥 샘플은 A 안으로, 빛 반사는 약간만 올려주세요. 작업자들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움직였어요. 나는 사진을 찍어서 기록했고 그 사이사이로 마음속에서 문장이 다시 튀어나왔어요. 아이를 잃어버린 적이 있어요. 그 고백은 지워지지 않았지만 나는 엄마의 말을 다시 떠올리면서 버텼어요. 매일의 약속을 지키는 게 산다는 거야. 약속이라는 두 글자를 붙들고 나는 오늘의 치수를 끝까지 맞추려고 했어요. 저녁이 되어서 카페 사무실로 돌아오니까 홀은 조용했어요. 수정이가 카운터에서 마감을 준비하면서 내 쪽을 흘끗 보더니 작은 핫팩을 건네줬어요. 손이 얼음장 같아. 이거 쥐고 해. 나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오늘도 늦을 것 같아. 내일 아침에 샘플이 들어오니까 오늘은 도면을 끝까지 봐야 해라고 대답했어요. 수정이는 걱정스럽게 웃으면서 그럼 너무 오래 버티지 마라. 밤을 빌리면 이자를 몸이 내거든 하고 농담을 했어요. 그 농담이 피곤을 조금 덜어줬어요. 창고 쪽 철문이 다시 열리고 지역이 나왔어요. 끝나면 초코바 하나 먹어. 당 떨어진 것 같아. 혹시 오늘도 여기서 잘 거야? 하고 물었어요. 나는 웃으면서 그럴 것 같아. 집에 가면 오히려 마음이 더 산만해져. 여기가 더 조용해라고 했어요. 지역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럼 내가 새벽에 건물 한 번 더 확인하고 갈게. 내 사무실 불 꺼져 있으면 문 잠그고 우리 쪽은 내가 책임지고 정리하게라고 했어요. 그 말이 묘하게 든든했어요. 자정이 가까워서 도면 수정이 끝나갈 무렵 납품업체에서 전화가 왔어요. 샘플 2박스 내일 오전 10시에 도착합니다. 나는 감사합니다. 현장으로 바로 가져다 주세요라고 답했어요. 전화를 끊고 모니터를 보니까 오늘 붙잡은 도면이 조용히 정리된 것처럼 보였어요. 나는 눈을 감고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오늘의 일은 오늘 끝냈다. 내일의 일은 내일 하자. 불을 줄이고 창밖을 보니까 카페는 불빛이 꺼져 있었고 수정이가 테이블 위 의자를 올리고 있었어요. 그녀가 손을 흔들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내일은 더 바빠질 거야. 몸은 오늘까지만 빌렸어라고 말했어요. 나는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고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어요. 며칠째였어요. 집 문턱을 넘지 못한 채 카페 아지트 사무실과 가온재단 갤러리 현장을 오가면서 지내다 보니까 은호 얼굴에는 피곤이 고스란히 묻어 있었거든요. 눈밑은 시커멓게 꺼져 있었고 머리카락도 제대로 묶지 못한 채 흐트러져 있었어요. 옷도 벌써 이틀째 같은 차림이었는데 무릎과 팔꿈치에 석고가루가 하얗게 묻어 있었어요. 현장에서 자재를 들추고 도면을 고치고
또 컴퓨터 앞에 앉아서 선 하나를 수십 번 고치다 보면 어느새 새벽이 다가와 있었거든요. 그런데 엄마는 딸의 이런 모습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었죠. 정순이는 그날도 새벽같이 일어나서 부엌 불을 켜고 갓 지은 쌀밥을 도시락통에 눌러 담았어요. 잘 식으면 맛이 덜하다 싶어서 김이 빠지기 전에 김밥 김처럼 단단히 싸뒀고 거기에 된장국도 보온병에 담았죠. 고등어를 졸여서 살만 발라내고 딸이 좋아하는 장조림도 조금 곁들였어요. 옆에는 갈아입을 수 있는 셔츠와 청바지를 보자기에 가지런히 싸넣었어요. 손수건과 양말도 챙기고 혹시 몰라서 작은 파스까지 주머니에 넣으면서 이걸 챙겨다 주면 은호 얼굴이 조금은 풀리겠지 하고 마음을 다잡았어요. 순이는 카페 아지트로 곧장 갈까 하다가 발길을 돌렸어요. 생각해보니까 요즘 은호가 거의 현장에서 붙어 산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사무실에서 밤을 새우더라도 낮이면 갤러리에 나가서 팀과 확인을 반복했으니까 지금쯤 현장에 있을 확률이 높다고 여긴 거예요. 그래서 순이는 버스를 타고 가운재단으로 향했어요. 창밖으로 스쳐가는 가로수들이 느녀름 바람에 흔들렸고 그 흔들림을 보면서 순이의 마음도 괜히 덩달아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갤러리 입구에 도착했을 때 공사 소음이 저 멀리서부터 웅웅 울려왔어요. 망치 소리, 톱질 소리, 그리고 목수들의 짧은 대화가 교차하면서 현장 특유의 분주함이 그대로 묻어났어요. 순이는 보자기를 꼭 끌어안고 안으로 들어섰어요. 엄마! 현장을 점검하던 은호가 깜짝 놀라면서 소리쳤어요. 땀에 젖은 이마를 훔치던 손이 그대로 멈췄고 순간 미안한 표정이 얼굴에 번졌어요. 엄마, 여길 어떡해? 너 요즘 며칠째 집에 들어오지도 못했잖아. 옷도 갈아입어야지, 밥도 먹어야지. 그래서 가져왔어. 순이는 보자기를 풀어서 책상 위에 차려놓듯 음식과 옷을 늘어놓았어요. 고등어 반찬 냄새가 현장의 석고가루 냄새와 묘하게 섞였는데 그 냄새가 은호 가슴을 한순간 울컥하게 만들었어요. 엄마, 괜찮아. 여기서도 대충 챙겨 먹고 있어. 대충으로는 사람이 못 버틴다. 마음이 아무리 괴로워도 밥심으로 사는 거야. 내가 밥을 못 먹으니까 얼굴이 점점 더 말라 보이잖아. 순이의 말은 타박 같으면서도 끝내는 위로였어요. 은호는 순간 눈물이 차올랐지만 꾹 삼켰어요. 갤러리 안쪽에서 망치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리고 있었어요. 반쯤 세워진 벽체 너머로 석고가루가 하얗게 떠다녔고 작업자들 발밑에서 전기선이 뱀처럼 움직였어요. 지은호는 체크리스트를 쥔 손으로 땀을 닦다가 입구 쪽에서 들려오는 또각또각 구두 소리에 잠깐 고개를 들었어요. 그 소리는 공사 소음을 뚫고도 또렷했는데요. 마치 온도를 바꾸는 소리처럼 한 번에 현장의 공기를 바꿔놓았어요. 문이 열리고 고성이가 들어왔어요. 단정하게 코트를 입고 차갑게 주변을 훑었죠. 그때 맞은편에서 도시락 보자기를 안고 있던 정순이가 몸을 돌렸어요. 처음에는 그냥 낯선 여인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가까이 다가오자 얼굴이 또렷하게 보였고 두 사람은 동시에 멈칫했어요. 숨이 멎은 듯한 정적이 흘렀고 두 사람의 입에서 동시에 이름이 튀어나왔어요. 당신은 고성희. 20년 만의 재회였어요. 정순이의 눈이 휘둥그레졌다가 금세 붉어졌어요. 가슴이 치받쳐 오르자 그대로 쓰러질 뻔했어요. 손에 들고 있던 보자기를 더 세게 움켜쥐지 않았다면 바닥에 주저앉았을 거예요. 정순이는 숨을 몰아쉬면서 목소리를 높였어요. 당신이 왜 우리 은호 앞에 있는 거예요? 20해 전에 버려둔 아이 앞에 무슨 낯으로 나타난 거예요. 목소리가 너무 커서 현장 사람들까지 망치를 멈추고 쳐다봤어요. 고성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니 겨우 입을 열었어요. 저는 재단 일을 확인하러 왔어요. 갤러리는 제 건물이고 은호 씨에게 맡긴 프로젝트니까요. 정순이는 차갑게 잘랐어요. 프로젝트? 일, 당신은 늘 그렇게 번듯하게 말하네요. 하지만 난 그 말 뒤에 숨은 속내를 알아요. 솔직히 대답해요. 왜 우리 아이 앞에 나타난 거예요? 은호가 두 사람 사이로 다가섰어요. 엄마, 대표님. 여기 공사 현장이라서. 하지만 정순이는 딸의 손을 살짝 잡았다 놓으면서 고성이만 똑바로 봤어요. 20회 만이네요. 처음엔 몰라봤어요. 근데 눈은 안 변하더라고요. 당신 눈을 보는 순간 알았어요. 그때도 계산만 하던 눈빛이었잖아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왜 우리 은호 옆에 있는 거예요? 고성이는 고개를 숙였다가 들면서 힘겹게 대답했어요. 그때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믿었어요.
나는 정말 그 아이를 위해 떠난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돌아보니까 결국 내 욕심, 내 신분 욕심이 먼저였다는 걸 알겠어요. 늦게 깨달았어요. 정순이의 얼굴이 더 굳어졌어요. 욕심 인정했네요. 그런데 그게 우리 아이한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당신이 떠나고 난 뒤 울고 쓰러지고 열나던 밤을 누가 버텼는지 알아요? 내가 다 버텼어요. 나는 하루하루 살림하고 밥 먹이고 학교 보내고 아프면 밤새 지켜보면서 은호를 키웠어요. 그게 엄마예요. 당신은 버린 거예요. 버린 사람이 무슨 자격으로 여기 서 있는 거예요? 고성이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맞아요. 내가 떠났어요. 내가 버렸어요. 인정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내 마음까지 없었다고는 하지 마요. 저는 멀리서라도 지켜보고 싶었어요. 일이라도 핑계로 곁에 있어야 제 마음이 버틸 수 있었어요. 비겁하다는 거 알아요. 그래도 지금은 지켜야 한다고 생각해요. 가진 걸 다 써서라도 이 아이가 더는 다치지 않게 막고 싶었어요. 정순이는 단호하게 맞섰어요. 당신은 지금도 가진 거, 자리, 돈 얘기만 하네요. 나는 잡은 손 얘기를 해요. 우리 은호가 울 때 손을 잡아준 건 나예요. 열나서 헛소리할 때 밤새 수건 갈아준 것도 나예요. 그게 진짜 엄마예요. 당신은 그 자리를 버렸어요. 말로는 못 덮어요. 은호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듣다가 숨이 막힐 정도로 힘들었어요. 두 목소리가 심장에 돌덩이처럼 쿵쿵 박혔거든요. 엄마의 울분도 고성이의 후회도 모두 자기 가슴을 흔들었어요. 지은호는 그 자리에서 도망치고 싶었어요. 귀를 막고 싶었는데요. 이미 다 들어버렸죠. 버렸다는 말, 키웠다는 말, 그 사이에 끼인 자신의 이름. 머리로는 정리하려 했는데 심장이 먼저 흔들렸고 무릎이 후들거렸어요. 의자 모서리를 잡고 겨우 버텼는데 손바닥에 식은땀이 줄줄 났어요. 정순이가 먼저 움직였어요. 떨어뜨린 보자기는 그대로 둔 채 곧장 딸에게 가서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은호야, 괜찮아. 엄마 여기 있어. 목소리는 떨렸지만 손힘은 단단했어요. 그리고 고성이를 똑바로 봤죠. 여기서 더 말하지 마요. 지금 이 아이 앞에서는 그 어떤 이유도 핑계도 소용없어요. 상처만 커져요. 물어야 할 거면 나랑 따로 얘기해요. 오늘은 우리 아이부터 추슬러야 해요. 고성이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말이 목까지 치고 올라왔는데 꾹 참은 표정이었어요. 저도. 알겠어요. 오늘은 물러나죠. 그런데 그가 한 걸음 내딛다 멈췄어요. 하루만 시간을 주세요. 제 말도 제 잘못도 제 자리가 왜 비었는지 제가 직접 말해볼게요. 도망 안 가요. 약속 지켜요. 정순이가 짧게 잘랐어요. 그리고 내일이라도 이 아이 앞에서 울리면 안 돼요. 내일도 모레도 그 다음도. 누가 엄마인지는 당신 말로 정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아이가 하루를 어떻게 버텼는지 그걸 아는 사람이 엄마예요. 지은호는 둘의 말이 칼날처럼 들렸어요. 한쪽에서는 자신을 지키겠다고 선언했고 다른 쪽에서는 늦었어도 자리를 찾아보겠다고 했어요. 둘 다 자기 이름을 부르는 사람인데 그 이름이 서로 다른 모양으로 들렸죠. 한동안 숨을 들이쉬지도 내쉬지도 못했어요. 저 잠깐만요. 지은호가 겨우 소리를 냈어요. 지금은 일부터 끝낼게요. 오늘 이 조명 라인 마감해야 해서요. 부탁인데 나중에 얘기해요. 지금은. 그 말에 두 여인 모두 한 박자 멈췄어요. 정순이가 먼저 고개를 끄덕였고 고성이도 억지로 숨을 고르면서 뒤로 물러섰어요. 대치가 풀리자 현장 소음이 서서히 돌아왔어요. 목수들이 조심스럽게 망치를 다시 들었고 전기기사는 레일 간격을 재기 시작했죠. 누구도 큰 소리를 내지 않았어요. 서로의 숨이 아직 금방이라도 끊어질 것처럼 불안하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거든요. 고성이가 떠나자 정순이는 천천히 의자에 앉아서 한숨을 길게 내쉬었어요. 그리고 바로 일어났죠. 은호야, 밥은 먹었니? 너무 평범한 질문이었는데 그 평범함이 이 상황을 붙잡아줬어요. 지은호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요? 그럼 여기서 한 숟갈만 먹자. 집까지 버틸 힘은 있어야지. 여기서요? 그래. 어디서든 밥은 먹어야 해. 정순이는 보자기를 다시 펼쳤어요. 고등어 조림과 장조림, 보온병에 된장국. 일회용 숟가락을 꺼내서 반찬을 조금씩 덜어줬죠. 은호는 입으로 넣고 천천히 씹었어요.
솔직히 맛은 잘 못 느꼈는데 씹는 동안 심장이 덜 뛰었어요. 그게 지금은 제일 큰 위로였어요. 잠깐의 식사가 끝나자 지은호는 다시 체크리스트를 들었어요. 마지막 구간만 보면 오늘은 끝나요. 손끝이 다시 일을 기억했어요. 작업자들이 퇴근 인사를 하고 흩어졌어요. 공구함이 닫히는 소리, 사다리가 접히는 소리, 덜컥거리는 철문 소리. 현장은 금세 텅 비었어요. 늦여름 저녁 공기가 안으로 스며들자 섞고 가루 냄새 대신 선선한 바람 냄새가 느껴졌어요. 집에 가자. 정순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오늘은 내가 엄마 옆에 있어야 해. 그리고 엄마도 내 옆에 있어야 하고. 지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는 노트북과 도면을 챙기고 전등 스위치를 하나씩 껐어요. 마지막 불이 꺼지는 순간 마음속에서 작은 소리가 났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그 말이 스스로에게 허락처럼 들렸어요. 정문을 나오자 바람이 세게 불었어요. 정순이가 코트를 여며주듯 딸의 가디건을 올려줬죠. 택시 부를까? 그래요. 버티는 데까지 버텼는데 지금은 힘이 좀 빠졌어요. 그럼 택시 타자. 오늘은 버스를 타고 갈 상황이 아니야. 길가에 택시가 섰어요. 둘이 뒷좌석에 나란히 앉았고 문이 닫히자 차 안이 조용해졌어요. 초점 잃은 불빛이 창밖으로 빠르게 흘렀어요. 정순이가 딸의 손을 가만히 잡았어요. 은호가 그 손을 더 세게 잡았어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두 사람의 손힘이 모든 말을 대신했어요. 집에 도착하자 부엌 불부터 켰어요. 정순이는 물을 올리고 냄비에 죽을 풀었어요. 뜨거우니까 조심해. 한 숟갈씩 천천히. 은호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숟가락을 들어 올릴 때 손이 조금 떨렸지만 입에 넣고 삼킬 때는 덜 떨렸어요. 주방식의 초침이 규칙적으로 움직였고 그 소리가 묘하게 마음을 누그러뜨렸어요. 죽을 절반쯤 먹었을 때였어요. 은호가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입술을 깨물고 한참을 참다가 결국 고개를 들었어요. 눈가가 빨갛게 달아올랐고 목소리가 점점 가늘어졌어요. 엄마, 오늘 현장에서 솔직히 귀 막고 싶었는데 이미 늦었더라고요. 정순이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알겠다. 은호의 숨이 거칠어졌어요. 근데요, 엄마. 마음속에서 자꾸 두 문장이 싸워요. 날 키운 엄마는 엄마야 하는 문장하고요. 날 낳은 엄마는 따로 있어 하는 문장이요. 둘 다 맞는 말 같아서 어느 쪽으로 서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쪽으로 서도 한쪽이 울 것 같아요. 정순이가 의자를 뒤로 빼고 일어나서 딸 맞은편이 아니라 바로 옆에 앉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끌어안았어요. 울어도 돼. 오늘은 내가 울 날이야. 엄마는 내가 우는 동안만큼 더 센 사람이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울어. 그 말에 참았던 울음이 무너졌어요. 지은호는 소리 한 번 크게 내지 못하고 어깨를 작게 떨면서 오래 울었어요. 정순이는 등을 천천히 쓸어내렸어요. 괜찮다. 괜찮다. 내 잘못 아니야. 너 잘 살아왔어. 오늘도 잘 버텼고. 울음이 잦아들었을 때 은호가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엄마. 응. 엄마, 나는 누구 딸이에요? 부엌식의 초침 소리만 들렸어요. 정순이는 대답을 서두르지 않았어요. 급히 답하면 상처가 더 깊어질 걸 알았어요. 대신 팔에 힘을 조금 더 줬어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있다가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은호야, 넌 내 딸이야. 그건 변하지 않아. 그리고 낳아준 사람 이야기는 엄마가 숨기지 않을게. 너한테 상처가 덜 나게 차근차근 같이 보자. 내가 준비됐을 때 같이 보자. 오늘 밤은 묻지 말고 그냥 여기서 자. 엄마 옆에서. 지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 한마디가 집안에 가만히 내려앉았어요. 두 사람은 다시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끓던 죽이 뭉근히 식었고 부엌 불이 하나둘 꺼졌어요. 방으로 들어가서 불을 낮추자 어둠이 생각보다 따뜻했어요. 정순이가 담요를 덮어주면서 작은 소리로 말했어요. 내일 아침엔 국 데워줄게. 내가 먹을 만큼만. 응. 그리고 내일 내가 먼저 가서 얘기 들을게. 내가 원하면 그 다음에 너도 듣고 아니면 조금 더 있다가 듣고 오늘은 내가 자는 걸로 끝내자. 알겠어요. 눈을 감자마자 낮의 소리들이 멀어졌어요. 또각거리던 구두 소리, 부서지던 숨소리,
선선한 바람. 대신 밥 냄새와 이불 냄새가 남았어요. 지은호는 속으로 조용히 말했어요. 오늘은 엄마 품에서 잔다. 내일은 내일 얘기한다. 그 문장이 스스로에게 약속처럼 붙었어요. 거실 끝에서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지만 그 누구도 잡지 않았어요. 오늘은 답하지 않아도 되는 밤이었어요. 오늘은 묻지 않아도 되는 밤이었고요. 아주 오랜만에 둘이 같은 호흡으로 숨을 맞췄어요. 한 사람은 더 단단해졌고 한 사람은 울음으로 가벼워졌어요. 그리고 문장은 그대로 남았어요. 엄마, 나는 누구 딸이에요? 대답은 내일로 미뤘어요. 대신 팔의 온기가 먼저 말해줬어요. 은호야, 너는 내 딸이야. 오늘도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드라마의 앞날, 여러분은 어떻게 흘러갈 것 같으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회차도 함께 해주세요.